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열리지 않았지만, 열린 아시아 증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나왔던 뉴스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 일단 산타랠리 기간에 이제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년도 금리 인하가 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점은 조금 투자자들이 관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실적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점, 이게 또 아시아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상승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습니다. 대만이 올랐습니다. 대만 사실 지금 지정학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적인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갔고, TSMC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또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TSMC가 올라가면서 대만 증시가 이제 플러스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휴장인 나라도 많고 반절만 열린 나라도 많고 한데, 근데 우리는 일단 대만 증시 주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대만이 올라간 데다가 TSMC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대만 증시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플러스가 났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대만 그러니까 TSMC 주가하고 코스피 추이하고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은 아무래도 저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 주가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방향이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초반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끝났을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단 이제 좀 키핑해 놓는다 그러나, 그러니까 상승을 좀 저장해 놓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이슈들을 보면, 일단 빅테크에서 IT 투자, AI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메타가 이제 AI 기업 관련해서 마누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인수하면서 오픈 AI 그리고 이제 구글과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투자가 안 꺾인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도에 진짜 그 돈 투자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한번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까지 맺은 게 계약이 취소가 되고 이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거 AI에 대한 투자가 내년도에 그렇게 된다라는, 2026년도에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귀금속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이게 어쩌면 주식시장 하락의 트리거가 될지도 몰라, 이런 분석을 하는 쪽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올랐죠.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잖아요. 수요가 어쨌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은은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 모든 장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쉽게 빠지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고, 반면에 이미 자금이 이탈된 것 같다. 그래서 저런 어떤 신고가에서 저런 낙폭이 한번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변동성으로 바뀐다,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수요 쪽, 아직까지는 은 가격이 폭락을 해서 주식 팔아서 은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된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 그 FMC 의사록 가지고 또 뒷이야기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일단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 FMC 회의가. 적지 않은 연준 위원들이 인하에 반대했다. 6명, 구체적인 수치로는 이 중에 투표권 있는 사람 중에선 2명,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게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언제 금리 FOMC 될 때마다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어,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막 설레이고 했다가 이제 정작 금리 인하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이런 뉴스가 됐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냥 내년도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서, 이거는 그냥 차라리 낫다, 이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 증시 관련된 뉴스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워낙 압도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 중에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올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특히 이번 FMC 회의록을 보면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 금리에 대한 어떤 의견이 분분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금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핑계만 대주면 이제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는 거,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의 몇몇 인식을 보면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승시킬 것 같지는 않다. 그 단계는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이제 이자 비용,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의 비용을 높이는 거라서 고용을 좀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줄이게 되고, 또 이게 뭐 이자를 내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면 가격을 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핑계거리만 돼주면 금리를 내리려고는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제거가 되는 게 이제 내년도 2분기부터잖아요. 2분 4월부터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기저효과.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는 이제 관세 영향은 없어지게 되니까 이번 겨울 지나서 봄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 금리를 한 번보다는 더 많이 내릴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1월은 안 내릴 것 같고, 뭐 하도 많은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1월은 안 내릴 것 같다. 근데 지금 또 지표들도 엇갈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낮은 2.7이 나오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은 4.6이 나와서 이게 이제 지표가 좀 정돈이 되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뭐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기대를 내려놓고 2분기 이후에 관세에 따른 어떤 변수가 제거된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면 그때는 좀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참여자들 보면 4월에 금리 내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4월이라는 시점이 묘한 게 5월까지가 파월의 임기예요. 근데 저게 파월이 임기 전에 금리를 한 번 더 내리고 간다.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후임자가 왔을 때 어떤 좀 불편해 있는 걸 먼저 자기가 처리해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그걸 갖다가 이제 앞서 금리 내려서 뭐 좀 뭐 욕먹을까 미리 자기가 욕먹지 뭐라고 해서 금리를 내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아니다. 파월 임기의 금리 인하는 이번으로 끝났고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이 금리를 첫 번째 내리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러니까 결정권을 다음 의장에게 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이 갈리는데, 현재까지 투자자들은 파월이 마지막 금리는 한 번 더 해놓고, 그러니까 4월이라고 잡으면 그 관세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가 지워지면서 4월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 같고 그때 금리를 내릴 거다. 그래서 아마도 그 기대감으로 그 주식시장이 좀 올라갔지, 1분기에도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신감 갖는 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이제 두 번, 그러니까 재임을 하거나 한번 건너뛰어서 다시 되는 트럼프가 이제 특이한 케이스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 2026년은 트럼프의 6년차 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 2년차의 증시는 대체로 강했어요. 예, 다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5번의 사례가 모두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근데 이제 후반부 가면 약합니다. 예, 재임 때는 막바지로 가면 주식시장이 좀 약한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초반 2년 차에는 대체로 강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징크스를 아는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나는 뭐 재임 되거나 말거나 2년 초반에 이제 임기 초반에 화력을 다 집중하고 그 다음에 놀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효과 때문에 적어도 2026년대까지는 좀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은 있죠. 뭐냐면 AI로 시작이 됐던 어떤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가세븐, 이 종목들을 보면 3년 동안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놓고 보면 상승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39%였다가 171%였다가 40%로, 메타는 190%에서 65%에서 13%로,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이미 성장성 이런 거 다 아는데 이게 느닷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 올해를 능가하는 상승률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강하게 올라간 거는 뭐냐면, 잘 보면 어떤 힌트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은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4년도보다 2025년이 강해서, 이게 뭐냐? 이게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에서 확실하게 매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쪽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고성장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1차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업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관심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 다음 단계의 종목군이 뭐가 될 거냐, 이거를 또 찾아보려고 하겠죠. 원래 이제 뭐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포토샵 같은 거에 나오면 포토샵을 만든 업체가 돈을 벌지만, 그 포토샵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또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AI를 응용하는 기업들이 또 뭐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발굴을 하는 2026년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메가세븐의 어떤 기대감은 이 안에서도 되게 차별화로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로운 어떤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간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 미국 상승률을 합친 거가 우리나라 상승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워낙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로 내려간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4월에 연간 마이너스 잠깐 내려가고, 그걸 제외하고는 연간 플러스권에 계속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참 두드러지게 강했다, 한국 증시가 좀 찾아보기 힘든 어떤 그런 사례였구나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연말에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반전시키는 이제 대기 매수가 좀 유입되는지, 그 다음에 그 빅테크 투자자들이 자금을 좀 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일부를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뭐 가치주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이제 자금을 좀 분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일부 넘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돈이 또 이걸 응용해서 돈 버는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봐야 될 건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서, 이게 이제 경계론이 있을 땐 그때마다 한 번씩 속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악재, 그 부정적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흔들고 그러고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너무 낙관론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조정이 짧게 나와서 나중에 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금 우리가 또 눈여겨는, 참고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하고 금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화가 안정이 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이제 외국인들이 12월 막판에 매수했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나오는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년 끝났는데, 이제 사실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제가 11월 말 12월 초에 갑자기 주간 증시 전망대 요 그림을 툭툭 살짝 넣었었어요. 아마도 못 봤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 마지막 코멘트 할 때 저 그림이 다 들어갔었는데, 이게 제 시그니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음악을 들으세요 할 때는 보통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음악 들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미였고, 저 시그니처 하는 걸 제가 이제 시장 돌아설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는 파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11월 말 12월 초 그때 파마를 해서, 예, 저거 이렇게 툭 올려드린 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예, 뭐 내년에는 또 바꿀 거라서 이제 뭐 저거 가지고 또 이제 뭐 무슨 의미가 두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 새해에는 이 방송 구독하기 누르신 분들은 정말 대박 나시길, 예,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마지막으로, 예, 구독하기와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1월 1일은 정상적으로 다 방송 진행되니까, 예, 그대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